시어머니 도장만 찍히면 다 끝나. 그러면 이 집도 땅도 모두 우리 것이 됐나. 순자 그녀는 워낙 바보라 눈치도 못 챈다. 도장만 슬쩍 찍게 하면 모든 재산을 우리 명의로 넘길 수 있어. 정희야, 내가 잘 구슬려봐. 이게 정말 남편이 쓴 글일까? 30년 동안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었나?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그래. 끝까지 속아라. 너희 죄는 내가 다 모을 테니.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오래된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순자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6이 된 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박영달과 며느리 김정희, 그리고 손주 민수의 아침상을 차려놓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안 치는 동안 순자는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가 지나가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밥이 설었네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셨나 봐요.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다음엔 조심할게. 정희는 식탁 위에 밥그릇을 들여다보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래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러곤 밥그릇을 툭 내려놓고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과의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야, 된장찌개 왜 이렇게 싱겁냐? 안방에서 남편 영달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놀란 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지금 가요. 허겁지겁 소금을 집어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영달은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이 70이 되도록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한심하다. 영달은 찌개 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집 꼴이 이 모양이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순자가 고개를 숙이자 영달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쓰며 돌아 누웠습니다. 에이, 말해 뭐해. 바보한테 무슨 말을 해봤자.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깊이 찔렀지만 순자는 그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올 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순자는 아침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상이 벌써 3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6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텃밭에 나간 순자는 이웃집 할머니 김점순을 만났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있니? 또 집에서 뭐라고 했구나. 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순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매일 그렇게 눈치 보고 사는 게 피곤하다고. 점순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좀 더 당당하게 살면 안 되겠니? 너도 이 집의 큰 며느리인데.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순자의 대답에 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긴 뭐가 편해.
순자야, 내가 이렇게 살면 저 집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본다고. 가끔은 화도 내고 목소리도 높여야 하는 거야. 점순의 말이 순자의 가슴을 콕 찔렀지만 순자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우리 민수만 잘 크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그런 식으로 살면 민수까지 피해본다고.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자라면 그 애도 어른들을 우습게 볼 수 있어. 점순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텃밭에서 배추와 물을 뽑은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민수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구들이 모였을 때 순자는 또다시 정희의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손이 느려서 큰일이에요.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반찬이 고작 이것뿐이에요?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시금치 나물만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늦었어. 순자가 사과하자 정희는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이라도 부쳐야겠네요. 정말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팬을 꺼내 계란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순자의 마음처럼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답답해요.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살림을 이 모양으로밖에 못해요? 정희는 계란을 뒤집으면서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그런 정희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반박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식사가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영달도 묵묵히 밥을 먹으면서 가끔씩 순자를 흘끔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주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순자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루 중 이 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민수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 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우유와 과자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순자 옆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뭘. 우리 민수가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 순자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재미있는 일 있었어?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요. 아, 맞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민수가 우유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순자가 궁금해하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고요. 그 말을 듣고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민수가 그렇게 말해줘서 할머니가 너무 기뻐. 이런 순간이야말로 순자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민수만큼은 자신을 다르게 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순자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달라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착해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영달과 정희가 자주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큰 소리로 떠드는 두 사람이 유독 조용히 대화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 일은 언제 처리할 거야? 영달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시기를 잘 맞춰야 해요. 정희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빨리 처리해야 해. 순자는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순자를 바보 할망구라고 불렀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순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순자 할망구는 정말 답답해. 나이가 저렇게 많아도 아직도 저 모양이야. 그게 다 팔자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인가 봐. 아유, 우리 박씨 집 며느리는 참 고생이 많겠어. 저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니 말이야. 맞아, 정희 씨가 참 대단해.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어색한 웃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좀 부족해서요. 정희가 고생이 많죠.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일까요? 정말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일까요? 하지만 그런 의문을 품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집안일을 마친 후 순자는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가을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는 하늘을 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인가.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웃음으로 버티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 좋은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순자의 눈빛 한켠에는 오래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너머로 아주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쌓여온 상처와 억울함이었고, 동시에 언젠가는 터져야 할 화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자 자신도 그것의 존재를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것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영달과 정희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이 자꾸만 신경 쓰였고 두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순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안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달이 농협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간 사이 정희도 시장에 갔다고 했으니 혼자 조용히 청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던 순자는 문득 장롱 밑에 무언가 하얀 것이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몸을 구부려 그것을 꺼내려 했습니다. 장롱이 워낙 무거워서 쉽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빗자루 끝으로 조심스럽게 건드리니 하얀 봉투가 밀려나왔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고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걸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최근 영달과 정희의 수상한 행동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희의 글씨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도장만 찍히면 다 끝나. 그러면 이 집도 땅도 모두 우리 것이 된다. 조금만 더 참자. 순자는 그 글을 읽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영달의 필체였습니다.
순자 그녀는 워낙 바보라 눈치도 못 챈다. 도장만 슬쩍 찍게 하면 모든 재산을 우리 명의로 넘길 수 있어. 정희야, 내가 잘 구슬려 봐. 순자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남편이 쓴 글일까요? 세 번째는 땅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순자의 친정에서 물려받은 논 두 마지기와 이 집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소유자 명의를 바꾸는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서류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종이에는 은행 계좌 정보와 대출 관련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자금 마련하고 나중에 집까지 팔아버리면 완벽하다. 순자는 평생 남의 집살이만 해봤으니 집 없어도 상관없을 거야. 정희의 글씨였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자신은 그들에게 이용당할 대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인간들, 나를 바보라더니 날 이용할 셈이었구나. 순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욕설이 나왔습니다. 평생 입에 담지 않았던 거친 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는 종이들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바보라서 눈치 못 챈다는 말, 도장만 찍게 하면 된다는 말, 집 없어도 상관없을 거라는 말까지.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었나?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하고 바보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봉투를 다시 장롱 밑으로 밀어넣고 청소도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정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정희가 안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 먼지가 많이 쌓였더라고. 순자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정희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기 샀거든요. 순자는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친절이 가짜였던 것입니다. 아, 그래. 고맙다. 순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순자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순자를 바보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 영딸도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농협에서 뭐 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그 일 말이야. 담보대출 서류 좀 알아봤어. 다음 주쯤 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영달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한테 언제 말씀드릴까요?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야 해. 의심받으면 안 되거든. 영달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가 듣고 있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모래처럼 거칠거칠했고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의심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분노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그냥 좀 피곤해서. 순자는 손주만큼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할머니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식구들이 잠든 후 순자는 다시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읽어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며 비웃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순자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신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계속 바보 행세를 하면서 그들의 더 큰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 끝까지 속아라. 너희 죄는 내가 다 모을 테니.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보 할망구 이순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새로운 이순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다시 장롱 밑에 숨기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똑같이 당하게 할 수 있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순자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속에서도 복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아온 이순자의 반격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바보 같은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영달과 정희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는 단서로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면서도 순자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영달과 정희의 대화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한 번 더 알아봐야겠어. 영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정희야, 아침 됐어. 나와서 밥 먹어. 어눌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정희가 나와서 보니 식탁에는 평소와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반찬이 별로 없네요. 정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어제 장볼 시간이 없었어.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를 무시해라.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테니까. 영달이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농협에서 대출 조건이 좋아졌다더라.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순자는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대출이요? 그런 어려운 건 저는 잘 몰라요. 일부러 더욱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너는 그냥 필요할 때 도장만 찍어주면 돼. 영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려운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니는 워낙 그런 일에 문외한이시니까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순자는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를 완전히 바보로 아는구나. 그게 너희 실수가 될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이웃집 할머니 김점순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점순에게 글씨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말해봐. 점순이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글씨를 좀 배우고 싶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제대로 쓸 줄 모르겠어요. 순자의 말에 점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글씨를 배우려고? 그냥 집안 살림도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순자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달과 정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는 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점수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글씨 배우는 건 언제든 늦지 않아. 내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오후 시간을 내서 점순에게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연필을 제대로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글자를 반듯하게 쓰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순자는 간단한 글자들을 삐뚤빼뚤하게나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작은 공책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민수의 학용품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 공책이 그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9월 15일, 영달이 은행에 갔다. 돌아와서 정희한테 말하기를 조건이 좋다. 곧 진행하자고 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순자에게는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더욱 주의 깊게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을 때도 가까이 가서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순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정희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9월 16일, 정희가 누군가와 전화했다. 나를 순하다고 표현했다. 이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겠다. 글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순자는 두 사람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달이 서류를 가져와서 정희와 함께 검토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자신의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순자 도장이 어디 있지? 영달이 물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어요. 그런데 왜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영달의 말에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도장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몰래 자신의 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도장을 다른 곳에 숨겨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책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들이 추가되었습니다. 9월 20일, 영달과 정희가 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했다. 다음 주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는 말을 들었다. 9월 21일, 정희가 나에게 평소보다 친절하게 대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는 것 같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순자의 글씨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점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순자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제법 글씨답게 썼네. 점순의 칭찬을 들으며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바보 연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어머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으면 순자는 잘 모르겠어.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달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서 이해 못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순자의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더욱 안심했습니다. 정말 걱정 없겠네. 저렇게 순진하면. 정희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순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영딸이 드디어 본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집도 좀 수리하고 민수 대학 보낼 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돈 좀 빌려볼까? 순자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 빌리는 건 무섭지 않아요? 무서울 게 뭐 있어? 조건도 좋고 이자도 많지 않아. 너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돼. 영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책에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9월 28일. 드디어 영달이 본격적으로 제안했다. 집수리와 민수 대학비를 핑계로 대출을 받자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순자는 공책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바보 할망구의 역할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지만 이제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달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가져온 대출 서류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정의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 서류만 처리하면 5천만 원은 쉽게 나와. 영달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정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내 사업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우리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두자. 순자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대학비와 집 수리비라고 했던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의심하지 않을까?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의심해? 저 바보가 뭘 안다고. 영달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던 년이 갑자기 똑똑해질 리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대신 그날 밤 일기에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10월 3일. 영달과 정희가 대출금 5천만 원을 자신들 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했다. 나를 바보라고 부르며 비웃었다. 다음 날 오후 영달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순자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서류를 가져왔는데 내 도장이 필요해. 영달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처리해야 우리가 말한 대로 집도 고치고 민수 대학비도 마련할 수 있어. 순자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러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할 것 없어.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 영달이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정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찍으세요. 그래야 아드님 사업도 잘 되고 집안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순자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의 말에 영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 내가 다 알아봤다고. 하지만 순자가 머뭇거리자 영달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평생 내 말 듣고 살아났으면서 지금 와서 딴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정희도 한술 더 떠서 순자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이것도 다 가족을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순자는 그들의 압박에 일부러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몰라서. 하지만 속으로는 더 큰 증거를 잡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영달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바보같이 굴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그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순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영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숨기고 있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순자는 일부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장 찍을게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연기였습니다. 진짜 울음이 아니라 그들을 속이기 위한 가짜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집 수리하고 민수 대학비 마련하는 거 맞아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냥 찍으라고. 영달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를 들은 순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그냥 눈이 좀 아파서.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민수가 영달과 정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영달은 당황한 듯 서류를 치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안일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빨갛게 부어있고 할아버지와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우시는데. 야, 너는 공부나 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영달이 민수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순자는 민수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에 더욱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10월 5일. 영달과 정희가 나를 협박했다.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면서 소리까지 질렀다. 민수가 와서 분위기를 알아차린 것 같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한다. 순자는 결국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온 덕분에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달과 정희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날 너무 성급했나 봐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해를 끼칠 리 없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친절도 가짜였습니다. 도장을 받아내기 위한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봐. 그러면서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고,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자의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달과 정희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바보 할망구 이순자의 조용한 복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영달과 정희는 순자가 도장을 찍지 않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달은 술을 마실 때마다 순자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년이 정말. 어느 날 저녁 소주 한 병을 비운 영달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내 말 듣고 살던 주제에 지금 와서 뭘 안다고 대드는 거야?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영달의 고함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희도 거들어서 순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가족을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기회 다 놓치면 어떡해요? 순자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민수도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진 할머니와 자주 다투는 부모를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할아버지랑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야. 그냥 어른들끼리 의견이 좀 다를 뿐이야.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하지만 민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요즘 밤에 자주 우시는 소리가 들려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우는 소리까지 들렸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민수야.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어른들이 나쁜 짓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의 질문에 민수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쁜 짓이요? 그럼 막아야죠. 아니면 다른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민수의 대답은 의외로 명쾌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랑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순자는 민수의 똑똑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민수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에 새로운 걱정을 적었습니다. 10월 12일. 민수가 집안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이 아이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 같다. 다음 날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영달이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봐. 순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니 영달은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서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야? 응? 술 냄새가 진동하는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술 드셨어요. 내일 이야기해요. 순자가 돌아서려 하자 영달이 갑자기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야, 나 말하는데 어디가?
그의 힘이 생각보다 세서 순자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파요. 손 놔주세요. 순자가 말했지만 영달은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프냐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정희도 방으로 들어와서는 영달을 말렸습니다.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놀라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만류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놀라긴 뭘 놀라. 이 바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영달은 순자의 손목을 더욱 세게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내일 무조건 도장 찍어. 알겠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뭔 소리지? 민수는 안방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요. 순자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요. 그 소리를 들은 민수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달은 깜짝 놀라 순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여기 있어? 빨리 자러 가.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뭐 한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된 민수는 이미 어른들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야, 이 자식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영달이 화를 내며 일어났지만 민수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는 순자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순자의 손목에는 빨갛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민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민수가 따지자 영달은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야. 어른들끼리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희가 나서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할머니도 괜찮다고 하잖아. 하지만 민수는 속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뭐 하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왜 계속 우세요? 민수의 연속된 질문에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랑 엄마가 할머니 속이는 거야?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달과 정희는 민수의 날카로운 추궁에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영달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화를 낼수록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할머니가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시키지 말고요. 그러고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하고 이야기해요. 순자는 민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달은 민수를 밀어내려 했지만 민수는 할머니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민수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영달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영달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하지만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어정쩡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수가 진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영달과 정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자의 일기에는 새로운 희망이 적혔습니다. 10월 15일
민수가 나를 지켜주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민수가 진실을 알아차린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달과 정희는 민수가 있을 때는 순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민수가 학교에 간 사이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정희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실 건가요? 어느 날 오후 정희가 순자를 부엌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민수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희의 변한 모습에 놀랐지만 여전히 바보인 척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민수는 왜 끌어들여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민수까지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정희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민수 대학 갈 나이인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으세요? 순자는 정희의 말에서 새로운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이제 민수까지 이용해서 자신을 압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정희야, 민수는 왜 끌어들이니? 애는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결정하세요. 정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냥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머니도 민수도 편해질 텐데.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뒷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미가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순자는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 민수는 할머니가 건넨 공책을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쓰셨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글씨를 이렇게 잘 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셨어요? 점순이 언니한테 배웠어. 너희 할아버지랑 엄마가 하는 일을 기록하려고. 순자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할미가 바보인 척 산 건 다 저들의 죄를 모으려는 거였다. 민수는 공책을 읽어가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할머니를 속이고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응, 다 사실이야.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미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날 이용만 하려고 했어. 민수는 공책을 읽으면서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셨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의 도움이 필요해. 민수는 할머니의 노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민수는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정말이니? 순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우리가 같이 싸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처음으로 가족 안에서 편을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공책을 감췄지만 정희는 이미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랑 민수가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머니랑 학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쉽게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뭔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순자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대학교 이야기야. 순자가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어떤 대학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정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민수는 서로 다른 방에 있으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와 영달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순자가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누구랑 만났어요?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그런 감시 속에서도 계속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들이 모르는 곳에 숨겨가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10월 18일, 정희와 영달이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민수와의 대화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민수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서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달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가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야, 이야기 좀 하자. 영달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영달의 말에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순자는 일부러 순종적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야말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 될 것입니다. 30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수에게 작은 쪽지를 전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 준비하고 있어. 민수는 쪽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마지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조상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영달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죠. 순자는 새벽부터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나요? 정희가 제사 음식을 나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영달과 나눈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사 끝나고 나면 무조건 도장 받아내야 해. 상 위에 놓으면 돼.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은 어눌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오늘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 어서 오세요.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척들을 맞았습니다. 영달의 큰형 내외, 둘째 형 내외, 셋째 형 내외까지 모두 15명이 모였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다. 혼자서 이 큰 제사를 다 준비하고. 큰형수가 다정하게 말하며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순자는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일 때 민수가 순자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응, 모든 게 준비됐어. 영달은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면서도 계속 순자를 의식했습니다. 형님들, 오늘 좋은 날에 모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일을 성사시켜야 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영달아, 내가 전화로 말한 그 일은 뭐야? 둘째 형이 물었습니다. 영달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죠. 사실 집도 좀 수리하고 민수 대학비도 마련해야 해서요.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순자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친척들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복수심이 용암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사 지내겠습니다. 영달이 상주로서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조상님께 절을 올리는 동안 순자는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기도했습니다. 조상님, 오늘 이 못된 놈들의 죄를 밝혀주세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자 친척들은 모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음식이 정말 맛있다. 솜씨가 늘었네. 셋째 형수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해요, 형수님. 그때 영달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도 지내고 집안일도 좀 상의할 게 있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영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본론을 꺼낼 때가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인데, 영달아? 큰형이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영달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집도 좀 수리해야 하고 민수 대학비도 마련해야 해서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요즘 대학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둘째 형수가 동조했습니다. 맞아, 집 수리도 해야 하고.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영달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거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 주인인 어머니 도장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친척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수 씨가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 아냐? 셋째 형이 말했습니다. 영달이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여기서 처리하면 어떨까? 형님들도 계시고 좋은 일이잖아. 순자는 일부러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을. 하지만 정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들 앞에서 하면 더 좋잖아요. 다들 축하해 주실 거고요. 친척들도 모두 순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달이가 하자는 거면 해도 되지 않겠니? 큰형수가 말했습니다. 민수 대학비 마련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보는 데서 하는 거니까 안전하잖아. 순자는 친척들의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영달과 정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성공할 것 같았으니까요. 영달은 서류를 순자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다가 도장만 찍으면 돼.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정희도 옆에서 도장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갑자기 일어서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자는 안방에서 두꺼운 공책 하나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쓴 일기예요.
순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일기를 왜 갑자기? 셋째 형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공책을 펼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 순간 영달과 정희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순자야? 영달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를 해? 하지만 순자는 이미 공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9월 15일, 영다리가 정희한테 말했습니다. 순자 그녀는 워낙 바보라 눈치도 못 챈다. 도장만 슬쩍 찍게 하면 모든 재산을 우리 명의로 넘길 수 있어. 순자의 말에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둘째 형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다 사실이에요. 순자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9월 20일, 정희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순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집도 땅도 모두 우리 것이 된다. 영달이 급하게 순자를 막으려 했습니다. 야, 순자야.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상해진 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가 재빨리 할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민수야, 너까지 왜 이래? 영달이 당황해하자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도 다 봤거든요. 민수의 말에 친척들이 더욱 주목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공책을 읽었습니다. 10월 5일, 영다리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면서 손목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바보같이 굴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손목을 보여주자 친척들이 놀랐습니다. 영달아, 이게 정말이야? 큰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에요. 순자가 이상해진 거예요. 영달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순자는 봉투에서 서류들과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장롱 밑에서 말이죠. 그 안에는 영달과 정희가 주고받은 메모들과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나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셋째 형이 사진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달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나서 순자의 집과 땅 매매에 대해 상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찍었어요. 며칠 전부터 수상해서 몰래 따라다니며 찍었거든요. 민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18살 소년이 이런 일까지 해가며 할머니를 보호하려 했다니. 큰형이 영달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영달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재수 씨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모두 분노했습니다. 정말 실망이다, 영달아. 순자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형님들, 오해해요. 다 오해해요. 영달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희도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가문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부르며 모든 걸 빼앗으려 했습니다. 둘째 형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야.
영달과 정희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순자는 그제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보 할망구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인함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순자의 편에 서서 영달과 정희를 강력히 질책했고 결국 둘째 형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달과 정희는 재산 사기 미수와 가정 내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다, 영달아. 큰형이 마지막으로 영달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같은 좋은 여자를 만나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동생이라는 게 부끄럽다. 영달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30년 동안의 상처가 사라지나요? 경찰 조사 결과 영달과 정희의 계획은 상당히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와 연락하여 집과 땅을 팔 계획까지 세워놓았고 대출금도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수의 대학비나 집 수리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며칠 후 민수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순자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너가 있었잖아. 법원에서는 영달과 정희에게 재산 사기 미수 및 협박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자의 모든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과 땅은 여전히 순자의 것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영달과 정희가 집을 떠난 후 민수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곧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김점순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잘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 점순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언니 덕분이에요. 글씨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순자는 점순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작은 공책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순자를 바보 할망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 할머니 참 대단하다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자 할머니, 정말 똑똑하셨구나. 그동안 우리가 잘못 봤네. 장터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모든 걸 혼자 참아내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순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몇 달 후 순자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배추, 무, 상추 등을 심으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이 배추 정말 잘 자라네요. 민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키웠으니까. 순자는 흙을 털어내며 웃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정말 바보였을까?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똑똑하세요. 그리고 용감하고요. 민수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방학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잘 커줘서 할머니가 더 고마워. 순자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 때문에 할머니가 힘을 낼 수 있었어. 어느 날 순자는 자신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삐뚤빼뚤했던 초기의 글씨들이 점점 반듯해지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인생이다.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나는 이순자, 당당한 여자다. 글씨는 이제 누가 봐도 깔끔하고 읽기 쉬웠습니다. 30년 동안의 침묵을 깨뜨린 순자의 성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을 때 순자의 텃밭에는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봄이 왔네요. 민수가 대학교 1학년 첫 번째 방학을 맞아 집에 왔을 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봄이 왔구나. 순자는 새싹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점순이 놀러와서 순자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말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점순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마을에서는 순자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바보 행세하면서 복수를 준비했다더라. 정말 대단한 여자야. 사람들은 순자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여름날 순자는 뒷산 개울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혼자 와서 눈물을 흘리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였을까?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야. 물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자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진짜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할머니. 민수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왜?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할머니여서 행복해요. 민수의 말에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민수도 자랑스러워. 할머니를 도와줘서 고마워.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둘이서 힘내자.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도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 할망구가 아닌 당당한 이순자로서 말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을 때 순자는 활기찬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이순자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